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전 세계 통화긴축 움직임이 생각보다 길어질 조짐입니다. 이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까지 금리를 깜짝 인상했는데 호주와 캐나다의 가계부채 비율은 각각 세계 2위와 4위입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 금리를 한 번 올렸을 때 충격이 큰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만큼 물가가 잘 안 잡힌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또 한 번 주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이 호주와 캐나다 사이에 있는 세계 3위입니다. 오늘도 든든한 경주마 기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강준혁, 하창봉 두 분의 이 팽팽한 신경전과 함께 또 주목해서 볼만한 입담 기대해 볼만한 한 분 또 새로 모셨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모시게 됐는데 네. 각오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제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대기실에서 가볍게 얘기를 나눴는데 네. 전부 다 표정들은 웃고 계신데 하나씩 칼을 쥐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웃음 속에서 이 고수들의 합이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이 두 분의 이 속에서 잘 견뎌내실 수 있을지 저도 참 기대를 두 해보고요. 분의 티키타카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즐겨보시던 경제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경주마죠. 그렇죠? 네, 경주마 뭐 센스를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빼고 뭐 있겠습니까? 센스가 참 100점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지수가 부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와 주식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은 저는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이제 하방의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하방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상방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 눌림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올해 맞은 두 번째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아마 동시 만기일 이벤트는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약간은 시장의 축을 어디에 둬야 될지 조금 애매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흐름 자체, 지수 흐름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네. 누르는 세력, 그러니까 공매도 장고라 누르는 세력도 막상 찍어 누리려고 하니까 뭔가 밑에서 받쳐주고 또 외국인 매도가 오늘 좀 많이 잡혔지만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란 이벤트도 있었는데 네. 제가 조금 본 것은 그래도 삼성전 하이닉스가 그렇게 극한 변동성은 안 보이지만은 지수를 좀 잡아주고 있고 여기에 배터리 관련주 어제 상당히 세게 들어왔었는데 네. 오늘 장 후반에 약간 흔들렸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의 단일가나 흐름을 놓고 보니까 어쨌든 좀 세게 들어왔고 자동차 쪽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에 글로벌 장 기준으로 시크니컬 업종에 대한 최근의 매기세가 네. 기관들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어제 오늘과 흐름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크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었다 그리 봤습니다. 별로 크게 주목할 만한 어떤 특징적인 건 없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손평론가님,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5월에 워낙 장 괜찮았고 2,600도 이제 회복을 했다가 네. 오늘 장 보니까 잠시 장중엔 2,600 아래로 내려갔다가도 막판에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매수 심리는 살아있기는 한데 다음 주에 이제 FOMC도 있고 5월 CPI 발표도 있고 우리가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뭔가 한 박자는 아니고 반 박자 정도 좀 쉬어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캐나다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연준도 6월에 혹시 금리 동결 안 하고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좀 엄습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패드워치 동결 확률을 봤더니 원래 80%였는데 지금 60%대까지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부분에서 미국의 지표들 중에서는 고용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미국의 수요가 다시금 좀 자극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수요가 자극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지금 캐나다나 호주처럼 좀 높아질 CPI가 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가 다시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고용보고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임시직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정규직은 많이 잘렸고 임시직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 자체는 고용의 질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일단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임시직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그 부분에 임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차라리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서비스 부분이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서비스 지수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서비스 지수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실질적인 소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쪽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지표가 당장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3개월 이후의 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월 달은 금리를 일단 동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다. 네. 이런 걸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한국은행도 오늘 좀 비슷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성장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문제였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석유류나 농산물 이런 거 제외한 나머지 근원 물가가 근원 물가. 지금 내려가지 않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대까지 떨어졌는데 뭐 하반기에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2%대 물가 목표치까지도 이제 뭐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한국이 하면 다 잡는 것 같아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때마침 지금 호주라든지 캐나다에서도 네, 예상 외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네. 이건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도 긴축 기조가 하반기에 꺾이지 않을 거야라고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대출 흐름 보면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낮아졌잖아요. 주담대 금리라든지 뭐 신용대출 금리라든지 낮아지자 바로 또 대출이 늘어나면서 시장 유동성이 확 늘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 금방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뭐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당장 그렇게 하반기에 긴축한다고 해서 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뭐 거기에 무게 중심을 줬다기보다라는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짚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의 어떤 기조 자체는 이게 뭐 무조건 어떻게 한다라고 인식을 하기보다는 좀 블러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대출 부분이 또 증가를 하고 그럼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네.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치를 취할 때 할 거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자체가 무조건 액션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캐나다랑 호주 둘 다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정도로 심각성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이제 가계부채는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왔던 중에 이제 두 나라는 올렸으니까 네. 우리도 물가는 잘 안 떨어진다 이러면은 금리 또 올릴 수도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하 대표님? 근데 우리나라 정책을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스프레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175 베이시스 포인트. 근데 지금 저는 또 약간 이번 금리 발표를 동결은 하겠지만은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동결 이후에는 계속 동결 또는 뭐 빠르면 내년 정도 이달을 생각하다가 지금 호주와 캐나다가 동결 후 인상이라는 어떻게 보기엔 투자가들에게 약간 불안감을 주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다음 주에 동결을 하더라도 점도표에서 터미널 레이트를 지금 5.25 라인인데 뭐 5.50, 5.75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7월에 인상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동결 이벤트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보는 겁니다. 증폭시킨다 보는 거고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과연 한국은행이 지금은 175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7월 달 갔을 경우에 200bp로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한마디 반정을 할 겁니다. 5월 달에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12조, 채권 시장에서 2조 원 정도가 들어오면서 역대 최고의 자본 유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 차가 175라도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는 고수하겠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행이 호주, 미국 금리 이걸 보고 따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3월, 5월 달 CPI가 발표됐는데 3.3%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헤드라인 CPI에 주목을 하는 거고 우리 금융기관들은 코 CPI에 주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3.3%라는 그 헤드라인 CPI를 믿고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정책 스프레드보다는 뭐 지금 현재의 어떤 뭐 금리 동결 구조를 좀 가져가면서 약간의 이제 나중에 혹시 모를
변동성에 대비해서 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그래도 혹시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 정도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은 조금 낮게 보셔도 되지 않나 봅니다. 근데 저 한 말씀 드리면 뉴욕 이제 미국 쪽 분위기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정부 분치한도 협상이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다면 네. 분위기 바뀌어서 이제 FOMC를 점차 집중을 하는데 예상을 깨고 호주 캐나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걸 상당히 비중 있게 보는 거는 FOMC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당장 6월엔 동결을 하더라도 7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스케줄이 이제 파월의 입에서 나오게 될 텐데 네. 거기에서 자칫 시장 예상과 달리 조금 더 긴축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이 지금 고점 부담이 상당히 있거든요. S&P 500도 작년 저점 비교해서 20%,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기술주의로 많이 오른 만큼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뺨 맞고 싶은데 우는 사람 뺨 때리는 것처럼 자칫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 시장의 부담으로 확 작용하게 되면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전망 기사들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오늘 하나 확인한 거는 그 CNN에서 집계하는 이제 그 심리 지수가 페어앤 그리드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오늘 보니까 처음으로 익스트림 그리드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그래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펀더멘털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오, 이게 오늘 처음으로 75포인트가 돼서 탐욕이 저거- 엄청나게 네. 높아졌다. 네. 이 얘기는 앞으로 무언가 조정의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예상외로 미국 지수긴 한데 코스피에도 잘 또 적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하나의 시그널로 본다면 우리 지금도 고점 코스피도 고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것도 하나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스트림 그리드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과매수라고 본다면 빼는 그런 그다음부터는 움직임도 이제 있을 수 과열이라고 있다. 보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를 준다는 거죠. 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동결 쪽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금리 부분을 지금 시장 안에서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일단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올 거냐 아니면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될 거냐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의 지표를 보게 되면 제조업 지표들은 전부 다 지금 불황으로 지금 다 꽂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안에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캐나다하고 호주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걸 따라갈 이유는 저는 사실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캐나다나 호주가 금리를 올리는데 이쪽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많은데 이쪽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GDP에서는 수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잖아요. 근데 호주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광물이라든지 지하 자원 아니면은 관광 쪽이 좀 코스가 더 강하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긴축을 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그쪽에 우리 대무역 비중이 홍콩까지 포함을 하면 33% 정도가 되니까 네.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살아나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강하게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리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고 호주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캐나다는 이제 미국이 바로 옆에 있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다 보면 그쪽은 우리보다 경제 무역 수지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긴축을 해도 긴축을 어떻게 보면은 온몸으로 맞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저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긴축을 간다고 우리도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비교를 우리는 하는 게 더 아닌가. 인상할 여력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체력 자체가 저는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인상의 여력 자체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란게이즈 손 평론가님께서 자료 준비를 많이 해오셨구나. 네. 그거 한 가지 감사를 드리고요.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얘기 이제 본격 들어가 보죠. 바로 우리나라의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 이슈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 반이죠. 편입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찰 대상국 선진국 지수 관찰국 대상에서도 이제 탈락했잖아요. 빠진 상태고 거기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네. 그 전에 내일 새벽에는 그동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을 평가한 그 보고서가 나오는 거고요. 6월 22일에 이제 그럼 우리가 마치리스트 관찰 대상국에 포함될지 여부가 그때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편입 후보군으로 만약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이후에 1년여 정도 이제 평가 과정을 거쳐서 내년 6월에 이제 실제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결정은 내년 6월에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최종 결정은.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상으로 네. 그렇고요. 네. 우리 전에도 한참 동안 그 관찰 후보 대상국엔 있었지만 오랫동안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된다면 만약에 내년에 실제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그 다음 해 2025년
5월 말 그때 이제 실제로 편입이 돼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 와치리스트에 오르냐 안 오르냐 그걸 보는 예, 날인 게 내일이라는 탈락했던 거죠. 걸 다시 이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이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92년부터 신흥국 지수에 지금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30년 또 지났고 경제도 이제 10위권 경제 대국도 됐고 이제는 선진 지수 갈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됐었고요. 2008년도에 관찰 대선국에 올라갔다가 2014년도에 다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등재된 데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많고 이번 현 정부도 지금 MSCI 이슈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많이 지적을 많이 받은 항목들은 9개 정도가 있어요. 아마 이게 다 해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게 외환시장 자유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전히 말이 많아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뭐 투자자 등록제라든지 뭐 청산 결제 또는 투자 상품 용이성 이런 건데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외환 자유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자꾸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 시장 자체가 24시간 거래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계속 좀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 3가지 정도는 이미 정부 준비를 했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투자자 등록제 폐지. 그러니까 뭐냐 제3국의 외국인도 계좌를 털 수 있는 거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도 뭘 진행하고 있냐면 단계적입니다만은 삼성전자 몇 개 큰 기업들은 영분 공시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감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 우리는 한글로만 보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을 한글로 못 보니까 그걸 좀 진행하고 있고 외환시장 연장 부분인데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외환시장을 사실 이제 열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통화 자체를 우리가 이제 기축 통화가 달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깔끔한 해소가 아마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외환시장의 거래 자체는 뭐 새벽 2시까지 늘려볼 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 자체까지는 MSCI도 아마 이 부분을 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발표되는 거는 결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체크리스트 해볼까 요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또 이제 정부가 뭐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기 위해서 뭐 회의도 하고 뭐 개선책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절박하게 받았거든요. 박하게. 근데 이번에는 스케줄 제시를 했잖아요. 플랜은 있네요. 내년까지 뭐 2시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24시간 가동하게 한다. 뭐 등록제 폐지도 이제 그 입법 예고가 됐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액션을 실제로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머징에 남아 있기는 한데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자꾸 제기를 하는 건 이머징에 있어도 우리가 별 재미를 보지 못한다라는 어떤 뭐 절박함도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머징 그 지수 안에서 비중이 12% 정도 되는데 리밸런싱 될 때마다 중국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점차 편입되는 종목이 커지면 저희가 비중이 작아지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위협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선진국 지수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계속 어쨌든 신흥국 지수에 있을 거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큰 거대한 어떤 벽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 남아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제 규모도 되고 어느 정도 상황도 만들어졌다면 선진국 지수를 편입을 해서 비중 자체가 적어질지언정 그게 길게 봤었을 때에 우리한테 더 좀 뭐 증시 유입이나 그런 효과들이 더 크지 않냐라는 점에서 지금 당위성을 거기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 안에서 다른 신흥국들이 이렇게 커지면 우리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라리 선진국 지수로 가자. 뭐 그런 것도 있죠. 물론 그런데 선진국 지수 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뭐 수급적으로 확 뛰냐 그런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리밸런싱 했었을 때 오히려 또 수급이 빠져나갈 여지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길게 봤었을 때는 펀더멘털적으로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아까 하 대표님 외환시장 개방한 거 그 좀 시간 연장하고 애매하다고 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 거예요? 애매하다는 게 사실 MSCI에서 요구하는 건 24시간 개방을 요청하는 거고요. 근데 24시간 개방됐을 때는 우리나라 아까 저도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게 제3자 외환거래 허용인데 이 쉽게 말해서 외국인 계좌 중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데도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외환시장법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에 돈 보낼 때도 한도가 있어요. 뭐 1만 달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완전 개발됐을 때 약간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뭐 제도적 조치를 갖추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달러 베이스의 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정부는 일단 단계적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 많은 이제 유수의 기관들이 MSCI를 외치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좀 해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한국이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글로벌 정시에서 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대하는 요인은 주주 가치도 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사실 이게 뭐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아까 강준 대표님도 잠깐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거 완전 양날의 검입니다. 네. 어째서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MSCI에 편입됐을 경우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대략적으로 50억에서 36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받아들일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한 몇 년 전인가요? 뱅가드 펀드 리밸런싱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2년 정도. 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신흥국 지수로 편입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호불호에 대한 수급은 생각보다 2, 3년 동안에는 저도 사실 동의하는데 우리가 빠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선진 지수로 편입됐습니다. 네, 실례로 한 가지 말을 꺼냈으니까 적어두게 꼭 과거 그렇지 않지만은 네. 이스라엘이 2010년도에 중동 최초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40% 빠졌고요. 2001년 40%요? 네, 2001년도에 그리스가 편입이 됐는데 2년 동안 45% 빠졌습니다. 네. 물론 꼭 그렇게 간다고 보장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선진국 지수를 편입시킴으로써 이머징 지수에 빠지는 자금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자금 유출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음액 관점에서 보는 어떤 이슈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바뀌면서 신흥 지수에 있던 그 패시브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조금 분량이 좀 말 견트라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말씀을 네. 드려보면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딱 편입됐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 신흥국에서 12% 정도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머징 기준으로 12%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 지수로 갔을 경우에는 1.4%입니다. 그리고 북미를 제외한 EAF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 가게 되면 4.7인데 이걸 단순 계산해봤더니 우리가 12% 정도의 신흥국을 버리고 1.4% 정도의 신진국을 갈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은 대략 13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커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머징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그 올라가는 상대적 효과 때문에 단순 비중 계산으로 계산한 13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 사례 아까 제가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사태를 엮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장기적 관점으로는 네. 좋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우리가 한 2, 3년 동안에 겪어내야 될 일시적인 자금 왜곡 현상은 저는 생길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중국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도 비중 계속 줄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인도도 지금 이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인도 쪽으로도 지금 보면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이제 공장도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인도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커지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우리 비중을 또 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12% 부분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또 한 가지 저번에 우리가 LG전자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동남아시아 인구가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쪽이 지금 경제가 아까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안 가더라도 비중이 얘들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IMF 터지기 전에 지수가 500에서 1000 사이에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3주까지 한번 찍고 뭐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신흥국 지수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이 계속해서 이걸 압박해서 커지는 경우에는 우리는 지수가 가만히 있어도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모험을 하더라도 일단 선진국으로 일단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단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리스하고 대한민국은 조금 다른 게 큰 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비슷하게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 강국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저는
이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원딩이 아니고 안정적인 어떤 수급 효과 자체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나라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떤 수급 효과 자체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근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이제 환율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 좀 환율이 완전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환율을 전체적으로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우리 달러로 결제를 하고 가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밖에 한다고? 그러면 그쪽은 지금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창 거래를 해야 되는 시간에 거래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얻는 게 있으면 내주는 게 있어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환 시장을 이제 전면 개방했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 24시간 가동했었을 때 지금이야 주식시장 거래 시간 안에만 뭐 거래하고 거기에서 방어를 하면 되지만 사실 출렁일 때 그리고 이제 뭐 선물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사실 해치성, 투기성 자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새벽 2시까지 늘렸다가 24시간 개방한다고 하면 그때 일일이 의사결정을 해서 환율 방어라든지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기민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적응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MSCI에 들어갔었을 때 득실을 따져봤었을 때 길게 보면 득이 더 클 네. 거라고 보는 거는 그 MSCI가 이제 미국 비중이 크잖아요. 그리고 미국 자금들이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오면 우리 증시에도 미국 자금들 비중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길게 보고 그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비중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왔다가 차익만 노리고 나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도 있고 증시가 출렁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긴 호흡을 갖고 투자 전략이나 종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진 지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래 머무는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온다. 패시브에 뭐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뭐 들어가야 되는 비중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빠져나갈 때도 안정적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올 때도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방금 하 대표님이 지적하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율이요. 아니요. 자금이 이제 신흥국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아까 모험을 하더라도 모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모험하다니요. 이게 MS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글로벌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대략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600조 정도 돼요. 근데 이머징 지수를 편입하는 게 거기에 0.5배수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캡이 2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미 MSCI 신흥 지수를 차지하는 게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적으로 뭐 한 2천조 정도 되게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SCI 한국 비중은 10%가 넘어요. 네. 그러면 2천조 중에서 200조 정도가 만약에 따른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근데 넘어갔을 때 비중은 한국 비중이 1.4%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넘어갔을 때 한국 상대집 비중은 10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두 시장의 캡파 차이는 2배가 안 돼요. 그럼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볼 때 MSCI가 상당히 됐을 때 한국의 위상은 좋아지겠지만 실제적으로 들어와 있는 유동성 관점에서는 그 추종하는 자금보다 빠지는 자금이 많다는 거고, 또 하나가 언젠간 들어가야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당장 들어갈 필요가 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광중 대표님이 말한 대로 베트남 인구 1억이에요. 네. 인구 1억에 제조업이 크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와 제조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는 OECD 최저 출산율이에요. 그럼 소비는 약한 상태에서 제조가 한 리스크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경제 체질적으로 조금 더 뭐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외환 리스크가 베트남의 동보다 뭐 동까지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약한 거니까 어느 정도 체질 개선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거 공매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최근에 CFD 계좌에서도 보시다시피 금융 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한테 모든 걸 열어준다. 네. 뭐 조금 오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외환시장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체질적인 경제 펀더멘탈이야 시간을 갖고 우리 기업들이 하겠지만은 금융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와 기관 투자가의 밸런스를 맞춰 놓는 것도 같이 진행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 이 세 분의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좀 맞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시장 투자자들 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시장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해 볼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입니다. 댐이 무너지고 암모니아 수송관이 폭파가 됐다. 여기 지금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누가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호카 댐이 붕괴가 된 건데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여서 러시아가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댐이 붕괴가 된 거고요. 댐이 어떻게 붕괴됐냐, 누가 이랬냐에 누구는 지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댐이 붕괴되면서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죠. 댐 주변 뭐 마을 다 침수됐고요. 주민 2만여 명 대피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홍수 피해자만 16,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서로 테러 배후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 쪽에서도 이거는 결론을 내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피해 상황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이게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다 득실이 있다라고 봐요. 네.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반격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 댐이 무너지면서 진격하려고 했던 그 진격제 물이 다 차버려가지고 뭐 기갑 부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뭐 그런 형국이라고 하고 네. 또 이 지역을 차고 있던 러시아군은 침수가 되면서 군 병력 자체를 동쪽으로 이동시켰다라고 하고 다 이런 식의 이제 득실들이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얘기할 주제가 이제 앞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곡물 수송이라든지 이런 거랑 어떻게 연관이 될 거냐라고 이제 그렇죠. 연결지어 본다면 지금 또 문제가 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그 비료 암모니아 수송관이요? 수송관이 또 폭파가 됐어요. 때마침. 네. 예. 뭐 이런 일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식량 위기, 뭐 에그플레이션 위기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뭐 작년에 저희가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곡물가 급등 사태를 또 한번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이번에 댐 폭파와 함께 침수가 된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곡창지대가 또 침수가 됐다고 하니까 네. 에그플레이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곡물주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농사를 지어봐야 아는 내용인데 네. 어쨌든 댐 뭐 곡창지대 물이 터졌겠죠. 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제가 국제 원자재 가격 곡물 시세를 보니까 휘트 밀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올랐고 이제 워낙 이제 작년 정도까지로 다시 곡물가 대란이 날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품 원자재 시장에 들어오는 이제 세력들의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의 힘을 놓고 보면 생각보다 이 댐이 폭발했을 때 생각하는 그 시세의 변동성은 많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또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하고 모든 게 맞물리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작년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곡물도 대부분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약간 규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서 아직 그렇게 많이 좀 붙는 건 아닙니다. 일부 이제 관련 테마주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만 조금 움직였을 뿐이지 아직까지 조금 저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는 곡물은 우리나라보다는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게 뭐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유엔과 이 러시아 사이의 흑해 곡물 협정 요 이슈도 지금 유지될지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협정 연장을 할지 말지 여부를 9일 내일이죠. 협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해지는 게 앞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지금 암모니아 수송관 폭파 문제인데 러시아가 이 암모니아가 비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고 해요. 근데 러시아산 비료를 수출하는 그 중요한 이 통로가 되는 암모니아 수송관이 폭파가 됐으니까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러시아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는 이쪽에서는 계속 좀 불확실성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걸로는 일단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곡물 가격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올해 밀농사를 못 지으면 올해 못 먹는 건가요? 내년에 못 먹는 건가요? 내년에 못 먹는 거죠. 그렇죠. 올해 밀농사를 못 지으면 내년에 네. 이 얘기 자체는 좀 묘한 건 뭐냐면 밀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또 얘기 나왔던 것이 엘니뇨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예전의 형태를 좀 보게 되면 엘니뇨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또 바보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아서 짓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에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올해는 차라리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기현상 자체가 좀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엘니뇨가 굉장히 많이 떠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 부분에서의 어떤 예전의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그냥 단기적인 어떤 이슈 정도로만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거라고 말씀하셨고 하 대표님도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이제 신이 아닌 이상 예상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나타나는 지표들 중에서 좀 불안하게 보이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흑해 이 곡물 협정 파기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라는 거.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제 밀 옥수수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수송이 안 되면 공급망 압력을 또 받지 않을까?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게 잘 마무리가 돼서 중재에 의해서 협정이 또 연장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불안하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엘니뇨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슈퍼 엘니뇨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비 많이 온다라고 그러고 동남아는 또 강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그러고 그 하나 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게 동남아 이상 기후로 최근에 로부스타 원두라는 게 이제 아라비카 원두가 고급 원두고 네. 로부스타 원두는 조금 이제 가격이 싸고 가성비 좋은 원두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최근에 이게 가격이 많이 치솟았어요. 그 15년의 최고치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서 고급 로부스타 그 아라비카 원두 대신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만약에 엘니뇨가 덮쳐서 동남아에 그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로부스타 이 생산량이 이제 만약에 많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지금 더 오를 거라고 본단 말이죠. 네. 뭐 이런 징후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겠지만 이 하늘이 결정하는 이 날씨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징후들은 아주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계속해 등장하는 전쟁 테마죠. 이거 나오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엘니뇨가 됐든 아니면 곡물 가격이 대란이 되면은 뭘 살 거냐.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경주마니까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료 관련된 종목을 살까? 우리 살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랍의 봄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랍의 봄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곡물가가 급등하고 네. 곡물가 급등하면서 독재 정권 하에서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에그플레이션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시금 전쟁 관련된 무기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더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쪽이 물가가 그 곡물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에그플레이션 이후에는 다시금 예전에 중동의 봄처럼 아랍의 봄처럼 그런 일 자체가 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방산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마가 순환을 하니 아니죠. 아니 곡물 가격이 오르면은 일반적으로 전쟁이 많이 나요.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종목을 차라리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시작할 때 농사를 지어 보셔야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6월이죠. 네. 그럼 통상적으로 5, 6월 달은 보리밀의 수확기입니다. 수확기고 아까 강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밀이나 옥수수는 선택적인 재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초에 우리가 만약에 내년도에 딸기가 많이 팔렸다. 그러면 딸기를 많이 지으면 한국에 쓴 다음에 딸기 값이 내려가요. 네. 근데 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작황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꼭 댐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상기후 때문에 한국만 그런 거 아니라 글로벌 이상기후 때문에 아마 곡물 가격이 오를 거예요. 오를 건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곡물 가격이 올랐을 때 이게 다시 전 글로벌의 CPI를 자극하지 않을까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 정도 안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쟁 관련주,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뭐 아모니아 관련주를 보지만은 네. 이게 오르는 속도가 뭐 예년 코로나 때만큼은 가지 않겠다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원자재는 실제적으로 그 상품 투기 세력들, 해치 세력들의 그 롱슈 포지션이 더 큰 거거든요. 아직은 세게 안 들어오는데 만약에 변동폭 자체가 지켜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주식 관점에서는 뭐 제가 아까 가볍게 뭐 테마주만 움직이죠 합니다만은 약간은 요 이슈는 헐릴 듯 하면서도 전 중간중간 가격 추이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 우리 에그 얘기가 나왔을 때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도 한번 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린플러스라든지 하는 종목인데 우리가 쉽게 매매하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작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터지면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방산주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같이 모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요거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우리 미트 있잖아요. 네. 콩으로 만든 미트라든지 하는 부분 이게 원래는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곡물을 가지고 이제 옥수수나 이런 이제 소나 이제 돼지들이 먹고 우리가 또 고기를 먹는데 네. 이 고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식물성 고기라든지 하는 부분 관련된 종목군들이 만약에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세 가지 부분을 일단은 파트로 정리를 해놔놓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팁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눈여겨볼 특징주들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솟구쳐 올랐거든요. 현대차랑 관련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의 자회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 코어를 현대차에 대규모로 공급한다. 이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열일하는 포스코입니다. 예,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보통 상사잖아요. 네. 사업 구조를 구하게 되면 자원개발 상사도 있는데, 저도 뭐 이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비상장이다 보니까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올해 1월달에 독립법인으로 빼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실 포스코의 자원개발에서 포스코 에너지를 올해 1월달에 또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5월달에 MSCI 지수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이거는 큰 재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스코가 만약에 리튬을 개발하게 되고 포스코 강판에서 자동차용 강판을 만들면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이제 25년부터 한 10년 동안 현대차 쪽으로 총 250만 대 정도의 구동 모터 코어를 납품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보니까 포스코 이 모빌리티 솔루션이 이미 멕시코, 인도, 미국 법인에서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던 사업이더라고요. 구동 모터 그러면은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엔진이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을 대체하는 게 구동 모터 아니겠습니까? 네. 배터리에서 발생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바퀴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코어를 생산하는 부분이니까 오늘의 이 재료는 생각보다 좀 큰 재료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만큼이나 이 중요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구동 모터 코어라 그러던데 포스코 인터에 이런 게 또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 포스코 인터는 올랐으니까 딴 거 봐야죠. 딴 거 보세요. 네, 일단은 구동 모터, 히토르 구동 모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네. LG 이노텍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 3개 정도만의 회사가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LG 이노텍이 이전에 개발을 한번 했었고 LG전자 밑에 이제 LG 마그나라는 이제 회사가 있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미 지역에 구동 모터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오늘 그 이슈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급등을 했다면 이 부분의 전이 자체가 LG 그룹으로 한번 전이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올랐는 종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혹시 2차 전지만큼이나 또 막 팍팍 튀어오른 거 아닌가? 근데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LG 이노텍이 구동 모터 부분은 전자신문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슈가 됐냐면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차 원가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시장 안에 관심은 계속 좀 2차 전지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네. 구동 모터 부분은 그냥 부수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화장품 기업이죠. 마녀 공장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 굉장히 뜨겁게 또 따상을 했습니다. 공모청약 경쟁률이 워낙 뜨거워서 뭐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따상을 내마녀의 날에 마녀 공장이 따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따상이 시작하자마자 따상이 아니고 이제 거의 끝날 때 돼서 따상을 했던데요. 좀 흐름이 희한하던데요. 저는 이게 차라리 더 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안에서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하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였어요. 네. 물론 이제 OEM 업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강세였긴 합니다만은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올리브영으로 요즘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옛날에도 안 가보셨구나. 네. 제가 이제 명동 가서 올리브영을 가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올리브영 자주 가시나? 아니요, 한 번 가봤습니다. 네네. 예, 가봤더니 올리브영 어제까지 세일했습니다. 아, 네. 참고로 네, 죄송합니다. 관리하시는 말씀하시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네. 전에 세일할 때를 안 가서 갑자기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멘트가 갑자기 딱 끊기는데 그때 제가 가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좀 묘한 거는 예전엔 중국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동남아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영,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의 열풍 자체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데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왔다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 있으면서 올리브영의 효과 자체가 마녀 공장으로 일단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오전에 그냥 점상으로 갔다면은 따상으로 그냥 바로 갔다면 그냥 기대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장 후반에 갔거든요. 네. 장 후반에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화장품주들 많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따상이 간 겁니까? 뭐 수급의 쏠림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 2개 정도 종목이 거의 계속 신고가를 갔었어요. 그 험한 리오프닝 약세에도 하나가
미국 쪽에 비중이 많은 CNC 인터내셔널 기업이 있었고 또 하나가 우리가 네. 이제 배우 최신혜 씨의 남편으로 잘 알고 있는 아이패밀 SC. 아이패밀 SC도 원래 본업 자체는 이제 웨딩이지만은 그게 또 일본 쪽으로 로엔인가요? 예, 새로운 그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네. 그거와 마녀 공장이 네. 자꾸 헷갈립니다. 마녀 다음 사냥 글자랑 아니고 마녀 공장. 네. 마녀 공장이 이제 사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공모 들어가야 되는데 한 주도 못 받았다고. 네. 그 정도로 청약 역풍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공모가 16,000원 대비해서 32,000원 시작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아까 또 강준 대표님은 좀 달라요. 네. 오후장에 저는 상한가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 상을 치려면 아침에 쳤어야지. 그래서 보니까 11시 정도에 살까 말까 하는데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오늘 장이 약해서 이쪽으로 그냥 확 몰렸구나 이렇게 봤는데 네. 어떤 종목이 들어와서 따상을 갔다고 해서 그 종목이 무조건 좋다고는 평가할 수 없어요. 신규 상장주들의 첫날의 흐름 자체는 쉽게 말해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에 갑자기 따상을 가지도 않고 뒤늦게 좀 따상이 가고 이래가지고 IPO 시장이 앞으로 계속 좋은 거냐, 뭐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오전 따상이냐 오후 따상이냐 네. 그게 어떤 게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IPO 시장이 다 죽었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 빼고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 공모로 들어가서 어쨌든 수익을 얻는 게 괜찮은 방안이기 때문에 괜찮은 그 IPO 매물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대기 수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녀 사냥이 아닌 마녀 공장이 네. 때마침 딱 잘 반짝거려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 또 뭐 조단위의 IPO 대여들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게 참 좋은 물꼬를 좀 터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전 따상이 오후 따상이 모르겠지만 결국 따상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좋은 스타트를 네. 열게 된 거죠. 그럼 나머지 올해 예정돼 있는 IPO 대여들 뭐 두산 네.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데에도 다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IPO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뭐가 흥행할지 어떻게 좀 확인해 봐야 되는지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거. 이제 그 기업이 상장할 때 전체적인 어떤 업황 자체가 트렌드냐는 겁니다. 지금 여하튼 2차 전지가 갈 시점인지 뭐 아까 말 화장품 그런 거잖아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마 구주 매출을 조금 할 것 같기도 한데 주 두산이 많이 갖고 이런 거는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공모에 좀 볼 것 같고 에코리오 머티리얼즈가 만약에 거래소에서 예비 심사를 통과한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 쪽으로도 몰릴 가능성 이거 아마 조 단위로 들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또 하필이면 전구체 쪽입니다. 어. 예, 그렇게 좀 그러니까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황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대망의 FOMC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주목해 봐야 될 섹터들이 뭐가 있는지 한 분씩 좀 짧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 대표님부터. 저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종목의 흐름을 좀 보다 보면은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쪽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S&P 500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를 언급했던 회사가 110개 회사가 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닷컴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게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쪽에서는 AI 관련된 회사가 찾아보기엔 사실 조금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AI에서 매물의 쪽으로 확산이 되고 확산되는 부분에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부분 이 부분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 대표님. 예, 저는 다음 주까지 아마 자동차하고 반도체 힘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 수급이 약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세게 들어오는 게 배터리 쪽이라서 아마 배터리 쪽을 이제 섹터 쪽으로 먼저 보고 있고 만약에 잘 자란 소부장 쪽에서는 약간 아이폰 15라든지 갤럭시 폴드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은 네. 다음 주 시장 흐름을 좀 전망해 주세요. 저는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S&P 500이 작년 10월 저점에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른 요인에 대한 분석,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이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S&P 500 지수에 속한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지금에 있는 올라간 상승률을 갖다가 다 n분의 1로 나눠봤대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요. 네. 원래 작년 10월 저점에서 지금 퍼센테이지가 20% 올랐잖아요. 근데 동일한 가중치를 줬을 때는 1.1%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S&P 500 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몇몇 스타 기업들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뭐 빅테크 기술주들 중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술주에 대한 조정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다음 주 FOMC 때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이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 여기에 염두를 두고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정말 재앙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또 초대형 산불이 나서 뉴욕에까지 연기가 뒤덮어지고 최소 1억 명 이상이 이 대기질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지구적인 재앙에 우리 인류가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이어서 댐 폭파까지 지구가 망하면 따상도 없고 에코프로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